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세 번째 에피소드인 프로테우스 장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 장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좀 읽을 만한 어떤 지점 그런 게 전혀 없이 오로지 스티븐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에피소드입니다. 율리시스 통틀어서 두 개의 독백이 있다고 지난번 구성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독백이 바로 스티븐의 독백이고요. 뒤쪽에 가면 몰리의 독백해서 남성의 독백, 여성의 독백 이렇게 두 개가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이기도 한데요. 텔레마키아라는 일부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이 주인공으로서 독자적인 인물로서 나오는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저 뒤쪽에서 이제 블룸과 스티븐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혼자서 주인공으로서 나오는 장은 이제 이 세 번째 에피소드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의 독백, 의식의 흐름, 자유연상에 따른 이 구성은 굉장히 스티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면과 예술에 대한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조해야 할 아주 많은 그런 인물들, 그 다음에 철학적인 거, 성경, 셰익스피어, 햄릿은 기본이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스티븐이라는 인물을 생성하고 있는 여러 그 특질들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많은 참조해야 할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 장의 재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 저로서는 정말 여러 이제 참고 서적을 보면서 겨우겨우 읽어 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프로테우스라고 조이스는 밝혔는데요. 이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네 번째 권에 해당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험 이야기를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후반에는 이제 이타카에서 그 페넬로페가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탄하는 것, 그리고 또 구원자들이 텔레마코스가 돌아오면 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런 또 장면도 후반에 있는데, 전반에는 그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 궁전을 방문한 텔레마코스가 그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있는 장입니다. 메넬라우스 또는 메넬라우스는 스파르타의 왕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메넬라우스는 스파르타의 왕인데 굉장히 또 이것도 신화적인 이야기로 가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넬라우스의 형이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이고요. 또 메넬라우스는 제우스 신의 사위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메넬라우스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헬렌 또는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을 원인이 되었던 여인이기도 하죠.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를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납치하면서부터 이제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바로 그 헬렌의 남편인 메넬라우스가 이 트로이아가 함락될 때 헬레네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쫓아가서 잡게 되는데 이때 도망가면서 헬레네가 일부러 옷이 이제 흘러내리게 했고 그녀의 몸을 본 메넬라우스가 다시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텔레마코스가 방문을 했을 때도 헬레네가 나오죠. 헬레네는
어떤 사람이든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재주를 가졌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더욱더 좀 마녀스럽고 강한 여성의 캐릭터로 보이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숨겨진 신화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런 메넬라우스가 있는 스파르타를 방문하게 된 거죠. 텔레마코스와 그의 멘토를 자처한 아테네 여신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의 이 네 번째 권에 스파르타와 이타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스파르타에서도 메넬라우스를 만나서 메넬라우스가 트로이에서 있었던 일, 오디세우스와 어떤 싸움을 벌였는지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건 현실적인 모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메넬라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환 도중에 있었던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환상적인 모험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디세이아도 현실, 환상, 환상, 현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 자체도 현실적인 것과 또 환상적인 모험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메넬라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해준 이야기는요. 오디세우스와 처음 동행을 하다가 도중에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에게 돌아갔으므로 그 뒤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파로섬에서 발이 묶이게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를 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바람의 힘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는 뭐 동력선이라는 게 동력이 바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신이 나타나서 포세이돈의 바다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늙은 신, 바다의 노신인 프로테우스를 붙잡아서 그에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프로테우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은 바다의 여러 신 중에 하나인데 바다의 표범이나 여러 생물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신인데요. 물의 특성답게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신이 가죽 주머니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여러 변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죽 주머니를 주는데요. 말 그대로 역시 프로테우스를 잡는데 잡을 때마다 뭐 사자로 변했다, 범으로 변했다, 표범으로 변했다, 멧돼지로 변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나무로도 변했다, 물로 변하는데요. 이 물로 변할 때 여신이 준 그 가죽 주머니를 대고 있다가 물로 변하면서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비로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우스로부터 제우스에게 그 헤카톤베라는 소 100마리를 바치는 제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헤카톤베를 바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므로 제사를 지내면 귀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결국 메넬라우스는 그 방법을 통해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바로 프로테우스는 바다의 신이고요.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하게 되는 변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주제가 바로 변화입니다. 스티븐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연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이지만 그래서 결국 생각이라는 것도 의식의 변화들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모습을 이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주제가 변화이듯이 스티븐의 생각들이 어떤 논리적이거나 조직적인 사고를 따라가면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조직적이고 비논리적인 연속의 사고들을 이어가는 그런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들을 따라가야 하는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스티븐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생각들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스티븐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스티븐이 지닌 예술과 관련된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의 처음부터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이라고 할까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스티븐이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현상과 그 현실 이면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찾는 그런 스티븐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서 혼돈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본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에 대한 갈구가 느껴지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장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육체적인 그런 감각과 지각의 느낌이 강한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철학에서도 그 끊이지 않았던 논쟁, 현실과 어떤 본질, 과연 현실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여기서도 반복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스티븐, 이 22살의 청년 스티븐은 나중에 소설 끝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되는지 그것이 16년 차인 중년의 남성 블룸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엔 이건 스포도 아니지만 마지막에 율리시스라는 소설을 써야 하는 청년 스티븐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조이스가 밝혔던 대로 계획도에 의하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제목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테우스고요.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샌디마운트 해변이고 여기서 다뤄질 수 있는 학과 학문은 언어학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린, 바다의 색이고요. 상징은 그래서 변화가 주제인 만큼 조수가 상징이 됩니다. 기법은 남성의 독백이고요. 이게 이제 이 장의 개요이고요. 달키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교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동을 한 거죠. 이제 12시 반에 멀리건과 그다음에 헤인즈 및 친구들과 만나기로 아침에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샌디마운트 해변이라고 더블린망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해변가인데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썰물일 때는 굉장히 넓은 모래벌판,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던 그 모래밭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온갖 조갑이라든지 뭐 이런 바다의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밀물일 때는 이제 다시 바다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샌디마운트 해변을 산책 삼아서 걷게 되면서 이 독백의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일 처음 나오는 첫 문장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문장을 읽을 때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느꼈어요. 김성숙 교수가 번역한 걸로 읽어보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갖는 피할 수 없는 형식, 그 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이제 김성숙 교수 거고요. 김종공 교수의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적인 것에 불가피한 양상, 적어도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 내 눈을 통하여 생각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지닐 수밖에 없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 불가피하게 갖게 되는 형태들, 불가피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존재의 한계랄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는 문장이었는데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논쟁이죠. 현실과 그 현실 이면의 본질에 대한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스티븐이 고민을 합니다. 시, 공간, 그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현실, 그 이면의 본질에 대해서 단순히 그 현상들은 기호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다라는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스티븐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정된 양상으로부터 변화하는 만물의 기호들, 그 실제가 아닌 그 기호들의 눈을 떴을 때 그 바다를 통해서 보여지는 스티븐의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그러나 스티븐은 눈을 떴을 때 세계는 그대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면이 어떤 스티븐이 지니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느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자 두 산파의 여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녀들 중에 한 명이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 가방에 든 물건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산파, 그 다음에 탄생,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연결이 되면서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까지로 이어지고요. 그게 곧 자신의 탄생,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자신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그 디지교장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 반드시 신문에 실었으면 좋겠다고 스티븐에게 부탁한 그 원고이자 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 반에 멀리건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또 지날 때 자기가 그 근처에 있는 사라 숙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뭐 친척 관계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숙모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라 숙모 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방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숙모의 이제 남편은 변호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들이 그 자신을 조롱했던 그런 생각들도 떠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은 스티븐이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또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과거를 끊임없이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모의 그 이야기, 사라 숙모와 그 변호사인 남편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그 초등학교 때 자신에게 친척들, 굉장한 친척을 뒀다라고 허세를 부렸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이상적인 가족으로 그 내세웠지만 사실 이면은 부서진 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스티븐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조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또 다시 멀리건이 등장을 합니다. 멀리건이 자신을 조롱했던 생각들, 또 그 생각을 또 한참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클론고우즈의 학교를 다닐 때 그 허세를 부렸던 그 가족이나 친인척의 상황들,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약간의 자괴감과 함께 스스로를 조롱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학교와 가족들을 생각했던 스티븐은요, 뒤이어서 자신이 책을 읽곤 했던 더블린의 마쉬 도서관이라는 곳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식의 지도에서 보듯이 더블린의 그 마쉬 도서관은 성 패트릭 성당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성 패트릭 성당에 1713년에 사제로 부임된 사람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와 걸리버 여행기는 조이스와 이 율리시스에 상당한 영향을 준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율리시스 소개를 할 때 아마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못지않게 어린 시절 동심을 사로잡았던 유명한 동화책인데요. 사실 원전에서 몇 개의 여행만을 발췌해서 동화책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원전을 꼭 읽어봐야 할 중요한 문학입니다. 조이스는
오디세우스는 어떤 다면적인 인간형으로서 풍부함을 원천으로 삼았던 것 같고요.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풍자적인 면에서는 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배설적 상상력은 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티븐은 학교를 연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책을 읽던 도서관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조이스의 정말 의식이 강력하게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신비주의 신학자인 요아임 아바스의 예언서들을 읽었던 더블린의 마쉬 도서관이라고 스티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곳이 바로 옆에 있는 성 패트릭 성당으로 연상이 흐르고요. 그곳에서 사제를 지냈던 조나단 스위프트로 흐르고요. 조나단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그 간략하게 나와 있는 연보 이상의 어떤 평전을 읽고 싶은데 그 번역된 것은 없는데요. 조나단 스위프트는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문필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이제 아일랜드에서 성장을 할 만큼 아일랜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을 이제 영국에서 정치 활동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더블린으로 돌아와서 또 생을 사는 그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에서 조나단 스위프트는 과연 벗어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궁금증입니다. 그 많은 이들이 그 조나단 스위프트의 이런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아일랜드의 두 가지 삶을 병행했던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아일랜드의 어떤 무력함과 영국의 어떤 그 아일랜드의 착취와 부당함에 대한 분노, 이 분열된 자의식이 걸리버 여행기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이 걸리버 여행기를 번역한 이해수 번역자에 따르면 이 걸리버 여행기와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걸리버 여행기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어떤 반박에 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둘 다 근대적 개인의 어떤 변화된 세상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그 근대적인 개인의 의지, 이성, 도구를 모두 사용하여서 승리하는 이야기라면 걸리버 여행기는 스스로 파멸 또는 스스로 분열하는 개인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두 가지 소설은 크게 대비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근대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걸리버 여행기는 결국에 그 같은 몸, 걸리버라는 생각과 몸은 늘 같지만 이 걸리버는 전혀 다른 공동체에 계속 빠져듭니다. 거인국을 갔다가 소인국을 갔다가 야호와 후이남의 종족, 천공의 섬 라퓨타라든지 이렇게 곳곳에 다른 공동체에 빠져들게 되는 한 개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그리고 근대적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야말로 원주민인 프라이데이를 부려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몸과 그 고스란히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를 이용해서 더욱 거대한 부를 쌓아가는 그야말로 그 근대적 개인의 승리, 그런 이야기라면 걸리버는 결국 마지막에 반미치광이 상태로 끝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보여주는 상징하는 의미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조나단 스위프트도
마지막에는 광기, 반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가와 작품에 놀랄 만큼 싱크로율이 높은데요. 바로 이것에서 스티브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후이남, 말처럼 생긴 타원형의 얼굴들, 템플, 벅 멀리건, 폭시 캠벨, 초롱같이 생긴 턱들, 아파스 신부여, 미친 사제장이여. 무엇이 그의 뇌에 어떤 분노가 그의 두뇌에 불을 질렀던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디지 교장의 왜곡된 역사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그 스티븐, 마치 그 장의 상징이 말이었던 것처럼 야후로부터 도망친 그 후이넘, 인간의 이성을 지닌 말의 형상을 한 후이넘 종족과 스티븐을 이렇게 대비한다면 야후, 디지교장으로 상징되는 야후 종족으로부터 도망치는 순수한 스티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요. 바로 뒤이어서 이런 조나단 스위프트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